독서 3강 시작하겠습니다. 12쪽이고요. 출제 유형 2해서 사실일치 파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글의 내용이 이제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보통 요즘에는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 보면 이제 부합이라는 말, 일치라는 말보다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뭐 물어보는 각도는 똑같은 거죠. 자, 사실일치 파악할 때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바꾼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글들이 호흡이 수능 국어 같은 것에 비해서는 좀 짧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용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같은 개념을 유사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왜 이런 그 사실일치 파악하는 문제에서 긍정형 문제인지,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 찾는 건지, 알 수 있는 거 찾는 건지, 아니면, 그죠?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지, 긍정, 부정 조심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실 때 보면, 선생님 답이 없다고 해서 와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보세요, 선생님.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이러고 나서, 아니에요.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 거죠.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애교인데 실제 현장에서 그랬다가 그죠? 쉬운 문제인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표시 잘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시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험지 깨끗하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할 때는 표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저는 혼자 문제 풀 때는 부정형 문제는 통째로 선택지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A형이지만 소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선택지 전체에다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내내 이거 부정형 문제다.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다라는 거 계속 머릿속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수업할 때는 문제만 표시하겠습니다. 수업할 때는 문제만 표시할 거고요. 자, 보죠. 부합하지 않는 건 나와 있고요. 저는 보통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선택지에서 명사 단위로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주제 찾는 문제 말고는 명사 단위로 먼저 봐요. 이게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먼저 포인트 잡고, 그러니까 설명까지 몰라도 선택지에서 핵심적인 화제 정도는 잡고 제시문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발화, 그 다음에 구어, 의사소통 기본 단위, 그 다음에 간접 발화, 의미, 언어 사용 맥락, 파악, 그죠? 긍정형이죠. 간접 발화, 직접 발화, 화자의 의도, 더 잘 전달, 비교하는 거고요. 요청시, 청유문, 의문문 이런 것들은 담고 가야 되는 거죠. 더 공손이라는 거예요. 보죠 그러면. 자, 1문단에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발화 나와 있는 게 1번이었고요. 그죠? 발화는 뭡니까?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이거 1번 여기서 확인되네요.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하고 이때 화자의 의도라는 말 지금 어디 나옵니까? 선택지 3번하고 관련이 돼요.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그 다음에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우리 왜 암시적, 간접적이라는 것은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 발화 같은 경우에 어때요?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3번은요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간접 발화는요 암시적이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화자의 의도가 직접 발화에 비해서 더 잘 전달되기보다는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건 직접 발화이기는 하죠. 그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체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누군가 이렇게 물었는데 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체국 어딘지 아세요라는 것은요. 당신이 우체국 어딘지 알고 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이 어딘지 알고 있다면 나에게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발화가 우체국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직접 발화가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하는 거죠. 답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 문단에.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해서 파악된다. 간접 발화의 의미라는 거 2번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기대어 파악된다라는 거 이거 나와 있고요. 3번은 틀린 거 확인했어요. 아직 4번 남았어요. 3문단 가보죠.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어때요? 요구, 요청 같은 말이고요.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라는 것이 청유문이나 의문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손함이 잘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의외로 그죠? 오답 중에서는 4번을 가장 많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마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라는 말 때문에 걸렸을 텐데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는 우리가 생각을 문장이나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말로 표현한 거 그러면 청유문이나 의문문이나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나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4번도요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바꾼 경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략 2 한번 보죠. 전략이 13쪽입니다. 자, 맨 위에 있죠. 선택지 내용이 제시문과 일치한다는 것은요. 그 내용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외가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특히 선택지에 여러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 있을 때는요. 각각 끊어서 각 내용의 일치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번 보니까 IPCC 신뢰를 잃었대요. 그래서 빙하 게이트, 기후 게이트 때문에. 그 다음에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 그 다음에 IPCC 참여 과학자들 커넥션 의혹 제기했고요. 그죠? 커넥션 이게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온난화 이론에 대한 옹호론자, 비판론자, 정치적 대립 양상. 그죠? 그 다음에 IPCC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 유감을 표명했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끊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유감을 표명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럼 보세요. 1문단 보시면요. 최근 빙하 게이트라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논란과 기후 게이트 사건 등으로 신뢰 손상받기 시작했다. 신뢰 얘기 선택지 1번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꼬아낸 거 없죠. 자, 이렇듯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 대결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정치 대결화가 바로 뭐예요? 선택지 3번의 정치적 대립이죠. 3번도 벌써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은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거대 금융회사와 녹색사업 관련 업체들의 기후변화 예측 자문력으로 일하며 막대한 돈을 받아왔다는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커넥션 의혹 어디 있었어요? 선택지 2번에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가 선택지 2번이고요. 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지지론자들은 지난 30년간 쭉 이런 얘기를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3문단. 그죠? 논란이 커지자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감 얘기 나오네요. 자, 즉 풀어주고 있죠. 제4차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예측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의장단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그러면 지금 뭐예요? 빙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어요. 4번에 아픈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죠? 근데 한편 일부 언론 매체가 유엔의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추가로 오류를 지적한 부분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요. 두 번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특히 일치 문제에서 선택지가 두세 개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각각을 끊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얘는 3번이기는 해요. 그래서 온난화 이론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적 대립 양상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데 정치 대결화가 바로 뭡니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개념적으로 바꾼 거예요. 물론 이제 3번 오답을 택한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오답 택한 것들 중에서는 3번 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문장으로 나와야만 일치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은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푸는 쪽으로 우선은 초점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초점 맞추시고요. 좀 시간 내에 푸는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적기, 최적화 기출문제 할 때는 20문제 단위로 해서 시간 좀 고려하면서 푸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풀어보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틀리는 문제는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속도 내서 풀었을 때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까 뭐 그냥 맞은 문제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답에 접근하는 어떤 근거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과정이 명확한가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방심하는 순간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답만 빠르게 보지 않고 웬만하면 일치나 추론 문제는 가장 많이 틱한 오답 말씀드린과 동시에 이제 나머지 선택지들도 명확히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곳이 이게 왜 답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오답들 이건 왜 답이 안 되는가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그 오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바바바박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그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근거 점검하면서 푸는 게 확실하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오답 저하고 꼼꼼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보죠. 14쪽입니다. 전략 3이고요. 매니의 전략 보죠. 요거 되게 중요한데 얘는요. 추론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범주화한다. 대립 범주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죠? 약속했죠. 자, 대립되는 것끼리 묶여있는 선택지는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거죠. 제시문에서는 이 범주인데 선택지에서 동그라미와 세모 범주가 나란히 묶여있으면 다른 범주 묶은 거니까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되게 유용하죠. 그냥 봐도 알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정도 도식화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식화 자체에 제발 좀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어디에 밑줄 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답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저하고 밑줄 치는 거 일치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면 돼요. 자,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볼게요. 인간 다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 긍정형이죠. 그 다음에 동물적 본능, 무시, 외면. 그 다음에요. 박식, 숭고한 본능, 수백만 년 전 획득. 그 다음에 오랜 옛날 동물적 본능,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긍정형이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우리 가만히 보면 이 제시문이 재밌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죠. 그리고 선택지 1, 2, 3, 4번이다. 인간을 주어로 해서. 그죠? 인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어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화제인 호모 사피엔스는 1, 2, 3, 4번에서 반복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의 뜻을 몰라도요. 우리가 인간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가보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없는 원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려고 하는 데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기본적인 욕구, 동물적인 본능과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선택지 2번의 내용이 그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보죠. 자,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뭐 두뇌뿐 아니라 등등등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그는 무척 말이 많고 탐구적이며 번식력이 완성한 원숭이이고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없는 원숭이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결론이죠. 일종의 털없는 원숭이는 내 연구 대상으로서 적격이다. 동물학자로서 털없는 원숭이 동물 내 연구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요. 1번도 벌써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그러면 잘 보세요. 박식해졌지만 여전히 원숭이인 거죠. 그럼 옛날부터 원숭이였던 거고 박식해진 거는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숭고한 본능을 뭐예요? 새로 얻은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충동이겠죠.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해왔고 새로운 충동, 새로 얻은 뭡니까? 숭고한 본능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다 등등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2번은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 있진 않았지만 그죠? 호모사피엔스 인간도 기본적으로 털없는 원숭이로서 여전히 동물이고 그러면 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동물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려고 한다는 2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보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뭡니까? 세속적인 본능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동물로서 여전히 본능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라는 거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4번.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해볼게요. 우리가 3번인데요. 해볼게요.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이렇게 체크했고요. 수백만 년 전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수백만 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래된 충동의 범주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 오래된 충동, 세속적인 본능이고 숭고한 본능이나 박식해진 건 인간이 새롭게 변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갖기 이전에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속적인 본능은 원래 갖고 있던 동물적인 본능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옛날 문제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보세요. 우리가 특히 추론이나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요. 특히 글 자체에서 대립되는 요소를 다룰 때 언제나 답의 근거는요. 그 대립되는 요소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일치나 추론 문제에서 이런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4번, 5번까지 가보죠. 적용 문제입니다. 글쓴이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설명이 아니라 글쓴이 견해 묻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보니까 기억, 그다음에 3, 4번이 니은, 이은이네요. 자, 기억은 고급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부정해요.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기억은 대중예술,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예술, 고급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고급예술, 대중예술의 관계성 설명하지 못하고요. 잘 봐야 되죠. 니은은 고급예술, 고급문화에 대해 대중예술,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 밑줄 쳤고요. 사실은 이 문제 풀면서 약간 헷갈리시긴 했을 텐데 사실은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거기도 해요.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마지막 세 줄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위계적 이분법 아래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그러면 고급 예술에 예술이 있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가 대중예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자,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대응되고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여기까지는 글쓴이 견해에 관한 설명이에요. 견해가 아니라 첫 번째 입장은 해가지고요. 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굳이 도식화할 필요는 없겠죠.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해봅시다. 그죠? 차용, 타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의 전적으로 의존, 종속,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동떨어진 거, 그 다음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율적 규칙, 그 다음에 가치 원리와 같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을 설명해주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글쓴이 견해라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문단까지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입장은 뭐가? 엔터테인먼트가 뭡니까? 고급 문화에 종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다양한 가치를 종속시킴으로써야 다양한 가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그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고 이상적인 진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급 문화가 되는 거예요. 고급 문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종속시킴으로써 종속되는 게 뭔지 나와 있잖아요.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지 1번에 위계성이라는 것은 어떤 등급의 위아래가 있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종속된다는 것은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는 것을 우리가 종속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가치를 종속시켰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아래에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와 고급 문화가 위계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죠. 1번 확인되고요. 당연히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술의 형식과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에 종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부수적으로 딸려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2번도 확인되는 거죠. 그죠? 기억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가 위에 있다는 거니까 우월성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보죠.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자율성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독자성하고 통하는 거니까 4번 확인되는 거고요.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두 번째 입장이 된 글쓴이 입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괜찮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2번인데 선생님 종속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우월성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왜 종속됐다는 것 자체가 주가 되는 것에 딸려붙은 부수적인 그죠? 아래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속이라는 말을 쓰면 종속되는 대상이 위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종속되는 대상이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되는 범주 그죠? 그게 위에 있는 게 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당연히 종속되는 대상이 종속되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우월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5번까지 마저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 보죠. 일단 딩기, 순풍, 횡유력, 역풍, 전진력으로 나아감. 그죠? 그 다음에 센터보드나 킬, 자,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 그 다음에 풍화범주, 풍압이 추진력의 주, 풍상범주, 양력이 추진력의 주.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요트, 바람을 등지고 갈 때 풍압 의존, 맞바람에는 양력 의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딩기가 요트 중에 하나고요. 이거 잘 보세요. 이문단에서 한번 보면 그죠? 이문단에서 한번 보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하면서요.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 던지죠.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항상 모든 문제는 핵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글에서 얘기하는 바는 요트가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는 비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바람이 불어도 전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요트의 전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요.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나머지 확인할 겁니다. 자, 핵심 화제가 맞바람이 불어도 전진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기 때문에 요트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면 센터보드나 킬 같은 횡류 방지 장치에서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해서 나아간다라는 게 이 문단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인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센터보드 킬 가지고 횡류 방지하면서 뭡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문단도 한번 보시면 그죠? 5문단 첫째 줄이 이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 범주에서 맞바람을 받는 거고요. 이때도 뭡니까? 5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횡류력은 요트를 옆방향으로 미는데 횡류 방지 장치에서 뭐 되면서 상쇄되면서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한번 잘 보세요. 이 문단의 질문 뭡니까? 맞바람이 불어도 전진할 수 있는 요트의 비밀은 무엇일까? 라고 던지고 있으니까 이 글의 가장 핵심은 맞바람이 불 때 어떻게 전진하는 거 뭡니까? 센터 보드 등의 횡류 방지 장치에 의해서 횡류력을 상쇄하면서 전진력으로 나아간다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고요. 보세요. 1번에 그죠? 순풍이 불 때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언제든 항상 뭐예요? 순풍 역풍을 떠나서 횡류 방지 전진력 이용 횡류 방지 장치에서 상쇄하면서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그랬으니까 횡류력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이 일치 문제도요. 글의 핵심과 관련이 된다는 거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지금 단계에서 훈련되지 않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기 시작하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물론 나머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세요. 일단 3문단 보니까 일단 풍압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에 따라서 이후에 둘째 줄이죠. 그래서 풍압이 추진력이 주가 되는 풍압 범주 그 다음에 뭡니까? 양력이 주가 되는 풍상 범주 두 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뭡니까? 풍하 범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서 받는다는 건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순풍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요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문단 보시면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뭡니까? 풍상 범주. 우리가 셈으로 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거 이게 맞바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죠. 역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3, 4번 확인해 보죠. 자,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서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4문단에서 이미 확인했죠. 센터보드나 킬 가지고 뭡니까? 예, 뭐라고요? 횡류. 옆으로 가는 거 방지한다 그랬으니까 2번 확인되고요. 3번에 풍압 범주는 이거 표시했던 거죠. 풍압 범주는 풍압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3문단에 그죠? 3번. 그 다음에 뭡니까? 풍상 범주는 뭡니까? 양력이라고 체크했고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가는 거 뭡니까? 뒤쪽에서 받는 거 순풍이죠. 그리고 순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풍하 범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풍압이 되는 거니까 요거 확인되네요. 그죠? 4번이 여기서도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맞바람 받고 가는 거 우리가 역풍이고요. 역풍은 풍상 범주인데 우리가 3문단에서 뭡니까? 양력이 주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4번 역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크게 구분되는 두 범주를 도식화하는 걸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3번과 4번에서 트릭을 걸 수도 있겠죠. 트릭을 걸 수도 있지만 우리 특히 정돈된 문제일수록 모든 문제는 핵심을 중심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트가 맞바람 받아도 전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쨌든 맞바람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순풍 받는 상황에서도 횡류 방지하고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가 이 요트가 전진하는 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핵심을 가지고 변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이건 이것 때문이죠.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뒤쪽에서 받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순풍이라는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맞바람 받는 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풍하고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개념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4번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구급시험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 문제에서도요. 추론적인 영역을 약간 섞어가지고 이건 뭐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추론적인 영역을 약간 섞어서 유사한 다른 개념으로 그죠? 유사한 다른 개념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도 말씀드렸었는데 5문제씩 끊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율보다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5문제씩 끊어서 일관되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독서 1차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2차시 수업 올라가요.